여러분은 다음 문항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은 먹고 싶지만 건강에 해로우니까 참는다. 건강을 위해서 무리가 되더라도 운동한다. 효과가 느껴지지 않아도 건강을 위해 계속 약을 먹는다. 맞는 얘기 아니야 하고 생각되시나요? 어찌 보면 건강에 안 좋은 건 피하고 건강에 이로운 것을 꾸준히 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반 상식과는 정말 많은 부분이 다른 이 얘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은 변함이 없는데 노후만 길어졌습니다. 물론 100세 시대라고 해서 누구나 100세까지 살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평균 수명은 80세 초반에서 중반을 웃돌고 있는데 문제는 8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한 변화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80세부터는 잦은 컨디션 난조에 팔에 힘이 빠져 물건조차 들지 못하며 심지어 리모컨조차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하루아침에 고독과 절망에 사로잡히는 등 순식간에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올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후회를 해보지만 80세부터의 우리 몸은 관리를 해도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0대, 늦어도 70대부터 관리를 못하면 노년의 생활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60세 이후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적당히 잊어버려도 좋은 나이입니다라는 책을 바탕으로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첫 번째.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고속도로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에 남과 비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동창생 누구는 어디에 20억짜리 집이 있는데 난 뭐하고 살았나. 죽을 때까지 넉넉한 연금이 나오는 공무원을 했어야 하는데 쥐꼬리만한 연금으로 난 어떻게 사나. 이런 식의 후회를 하다 보면 자신이 무능하게 느껴지고 사회 시스템이 불만스럽게 여겨진다. 더 나쁜 것은 이제라도 만회해보겠다며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아무리 수명이 연장됐다 해도 50대는 인생이 꺾이는 나이다. 계절로 치면 씨 뿌리고 키우는 때가 아니라 걷어들이는 시기다. 물론 50대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모험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실패할 경우 만회할 시간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점,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돈이든 체력이든 가정이든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전과 모험의 범위를 국한시키는 것이 현명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 모습에 감사하는 것이 지혜롭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두 번째. 빈털터리로 죽기로 결심한다. 퇴직을 하고 소득이 없어지면 자산이나 예금 잔고를 털어 생활비에 보태야 한다. 집을 맡기고 주택연금을 받았어야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자산이 줄면 불안해지고 자식에게 집이라도 남겨야지 하는 미련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도 꺼려진다는 점이다. 재산을 모두 써버리고 빈털터리로 죽기로 마음먹는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내내 적절한 부를 누릴 수 있다. 또 곶감은 빼먹는 것이라며 재산을 남길 생각하지 말고 다 써버릴 생각을 해야 한다. 몇 살까지 살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재산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재산을 탕진하라는 것이 아니다. 돈을 남길 욕심을 거두고 검소하게 생활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는 있다는 얘기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세 번째. 친구는 없어도 괜찮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허울뿐인 관계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집단 안에 있을수록 오히려 고독을 느끼죠. 그리고 그 고독을 메우기 위해 타인을 더욱 더 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혼자여도 괜찮다고 각오를 다지고 나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가치관 또한 또렷해집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만족감이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지죠.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물들지 않는 자신만의 사고 방식이 생기고 남과 다른 특별한 삶이 열리기도 합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스카코 씨는 고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골 레스토랑의 셰프, 헬스클럽의 트레이너, 일을 함께하는 동료 등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을 속속들이 내보일 만큼 깊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느슨한 관계. 그런 관계가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늘 갈 곳과 오늘 할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려견과 산책하며 학교 가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등 사회와의 접점을 놓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네 번째. 살을 빼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린다. 60세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여정의 중대한 관문입니다. 중년기에는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중요 과제였죠. 대사증후군이 찾아오면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병, 치매 등 온갖 무서운 질병들이 도미노처럼 우르르 몰려옵니다. 따라서 중년층은 대사증후군에 걸리지 않도록 몸에 지방이 너무 많이 쌓이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 노화로 근육량이 하루하루 줄어듭니다. 입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전체적으로 영양이 부족해지기도 하고 살이 빠져서 좋다고 태평하게 생각하다가는 70에서 80대의 근감소증에 걸리거나 전신의 기능이 저하되어 거동이 불편해지는 노쇠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대로 가면 꼼짝없이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이어지겠죠. 90대가 되어서도 직접 걸어서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려면 60세가 되었을 때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대사증후군에 대비해 살을 빼서 건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은 일단 잊어버리고 근육을 늘려 노쇠를 예방하겠다는 자세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죠. 근육이 지나치게 감소한 상태인지 집에서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핑거링 테스트입니다. 양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봅시다. 손가락이 닿지 않을 만큼 종아리가 굵으면 근육이 충분한 상태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가락이 서로 만나거나 겹쳐지면 근육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니 노쇠 상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근육이 탄탄한 다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튼실한 무다리여도 좋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몇이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단련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걷기나 근력 운동에 힘쓰면 근육은 확실히 늘어납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다섯 번째. 자녀를 버려야 모두가 산다. 자녀로 인해 노부모가 죽게 되는 세 가지 경우라는 섬뜩한 농담 같은 얘기가 있다. 재산이 있는 부모가 손 벌리는 자녀를 외면하면 맞아 죽는다. 찔끔찔끔 주다가는 시달려 죽는다. 그렇다고 다 내어주다가는 굶어 죽는다. 이런 불상사를 피하려면 일찌감치 자녀에게 물려줄 돈이 없다고 선언하고 돈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해야 한다. 다 큰 자식을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결혼 후에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것이 없을까 기웃거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녀의 독립을 막는 독이다. 이렇게 자녀를 독립시키지 못하고 끼고 돌다 훗날 돈 떨어지고 건강 잃었을 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 배신감을 느낀다. 부모는 자녀가 사랑스러워 이것저것 다 해줬지만 결국 돈 잃어 건강 잃어
자식과 관계까지 나빠져 자식 일어가 된다. 이를 피하려면 자녀에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또는 결혼할 때까지만 부양해주겠다고 부양 시한을 정하라. 그리고 가능한 자산은 연금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달마다 생활에 필요한 돈이 나오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 자녀가 어렵더라도 큰 돈을 줘버리고 빈곤선에서 허덕이는 것보다 다달이 나오는 연금을 모아 생활비라도 보태주는 것이 더 낫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6번째. 운동보다 바른 자세가 먼저다. 하루하루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 등이 굽어 새우등이 되거나 무릎이 휘고 허리가 구부러지기도 합니다.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도 정작 자세가 좋지 않으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가거나 관절의 가동 범위가 오히려 좁아질 수도 있죠. 그러므로 본인의 평소 자세를 가끔씩 체크해줘야 합니다. 올바른 자세는 옆에서 보았을 때 허리뼈와 목뼈가 완만한 S자를 그립니다. 전신이 보이는 거울 앞에 서서 몸의 정면과 측면에서 본인의 자세를 가만히 살펴봅시다. 벽에 등을 대고 똑바로 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벽에 발 뒤꿈치를 붙이고 섰을 때 등과 머리 뒷부분이 벽에 닿지 않는다면 자세가 앞으로 기울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자세가 비뚤어지는 원인 중 하나는 근력의 저하입니다. 늘 같은 쪽 어깨에 가방을 메거나 날마다 같은 방향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습관 때문에 자세가 틀어지기도 하죠.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의 자세를 의식적으로 바로잡아서 잘못된 버릇을 말끔히 없애봅시다. 자세가 좋아지면 겉모습도 한결 젊고 생기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근사한 맵시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적당한 체중을 유지한 몸매와 꼿꼿한 자세입니다. 자세를 곧게 하면 마음가짐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배에 힘을 주고 긴장감을 놓지 않으면 자신감과 의욕이 생깁니다. 잠깐 운동하고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지내기보다 매 순간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활기차게 보내기를 추천합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7번째. 인생의 8할은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것들이다. 모든 성과의 80%는 일에 들인 시간의 20%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것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주장한 분포에 관한 통계적 법칙입니다. 파레토 법칙이나 20대 80 법칙이라고도 불리지요. 20%의 일개미가 전체 식량의 80%를 책임진다는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개미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모든 개미가 똑같이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가 20% 정도라면 일하지 않는 게으른 개미도 20%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던 개미가 지쳐 쓰러지면 일하지 않던 개미가 팔을 걷어붙이니 결국 한 개미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의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중심이자 나를 나답게 만드는 무언가, 밥도 잠도 있고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는 20% 안에 있습니다. 이것만 꼭 붙잡으면 인생이 80%는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미 경험한 바 있지 않나요? 화려한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값비싼 차의 주인이 되는 것, 남부럽지 않는 집에서 사는 것 등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잊어버려도 좋은 80%이죠. 가족과 밥 한 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내 발로 걸어서 산책할 수 있는 체력,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나머지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20대 80 법칙을 적용해 보면 일도 인생도 크게 달라집니다. 60 이후, 이제는 정말 중요한 인생의 이할에 집중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노년은 쇠퇴하는 시기라는 인식이 팽배하지만 사실 인생 후반은 자녀를 독립시키고
사회생활에서도 일선에서 물러나 홀가분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은 세상이 말하는 정답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합니다. 비로소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충만하게 누리는 비결은 스스로를 웃어넘기는 데 있습니다. 긴장을 내려놓고 작은 실수 정도는 웃어넘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나를 보며 다른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타인도 용서하고 나 자신도 용서하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로 인해 기분 상하는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내가 잘못했을 때도 스스로 한 번 더 용서해주는 너그러움을 길러야 합니다. 한편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지나치게 고민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일상 속의 작은 행복들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자연히 심장 박동수가 높아지고 체온이 올라가며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인터벌 걷기, 근력 운동 등 간단한 운동으로 행복을 쌓아가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노년을 준비하는 방법은 이처럼 단순하고 쉽습니다. 여유로운 태도로 삶의 군사를 과감히 덜어내고 허벅지 근육과 있는 힘 기르기에 집중한다면 누구나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평가에서도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성적, 출신 대학, 회사, 연봉 등으로 평가받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외부의 평가나 수많은 고정관념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본인만 괴로울 뿐입니다. 또한 더 이상 남자다울 필요도 여자다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남녀를 뛰어넘어 본연의 내가 되는 시기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남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려는 노력을 그만두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충실한 시간을 보내는 데 열중해야 합니다. 100세 시대, 인생의 절반을 넘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동안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해온 탓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 타인의 평가, 불필요한 의무감과 인간관계는 모두 홀가분하게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자신에게 정말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지혜로 앞으로의 시간을 채워나가세요. 단단한 허벅지 근육,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뿐히 있는 힘이 있다면 다가오는 인생 후반전은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읽어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10가지. 첫 번째,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나라. 아이러니하게도 깨어있을 때 행복하려면 잠자리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반드시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두 번째, 사랑을 찾아라. 당신을 사랑하는 누군가를 곁에 두면 행복감을 되찾을 수 있다. 세 번째, 건강을 유지하라. 인체, 특히 두뇌는 신체적으로 건강할 때 제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한다. 그저 왕성하게 활동하고 가장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운동하라. 네 번째, 목표를 가져라.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도 일단 세우고 나면 그것을 달성하는 데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작은 목표를 세우고 각각의 목표 달성에 힘쓰라. 다섯 번째, 보금자리를 꾸며라. 둥지는 안전하고 따뜻하고 보호를 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집, 침실, 심지어 화장실이라도 긴장을 풀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라. 여섯 번째, 자신의 페이스를 지켜라. 때때로 지나치게 많은 일을 떠맡기 쉽다. 게으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많은 부담을 지는 일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일곱 번째, 대접할 계획을 세워라. 어떤 특정한 일을 달성할 때마다 보상으로 자신에게 한턱 내라. 스스로 자신에게 대접하는 법을 익혀서 당장 시작하도록 하라.
8번째, 선물을 주어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자신이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아낌없이 주는 친구가 되면 이자까지 돌아오게 된다. 9번째, 관대해져라. 다른 사람들의 걱정거리에 동정을 표하되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슬픔에 물들지 않도록 노력하라. 10번째, 놀아라. 우리는 아이이기를 멈추는 순간 노는 것을 잊어버린다. 특히 배우자와의 놀이는 어떤 골칫거리도 잊게 하고 웃게 만들어준다. 세상의 참된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할지라도 진정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는 더욱 더 사랑이 필요하지요.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 귀여운 사람, 터프한 사람, 돈 잘 쓰는 사람, 날씬한 사람, 통통한 사람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취향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희망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좁고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자신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때문에 그런 자신을 이해할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넓히기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넓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적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마음이 넓은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그도 역시 우리만큼 밖에 안 되는 속 좁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시 마음 넓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세상에서 자신보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를 맞는 것보다 넓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는 바보를 천재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고장난 세상을 고치는 기술자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사랑할 줄 안다면 우리는 모든 곳에서 환영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이 세상의 참된 주인공입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다음 문항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은 먹고 싶지만 건강에 해로우니까 참는다. 건강을 위해서 무리가 되더라도 운동한다. 효과가 느껴지지 않아도 건강을 위해 계속 약을 먹는다. 맞는 얘기 아니야 하고 생각되시나요? 어찌 보면 건강에 안 좋은 건 피하고 건강에 이로운 것을 꾸준히 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반 상식과는 정말 많은 부분이 다른 이 얘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은 변함이 없는데 노후만 길어졌습니다. 물론 100세 시대라고 해서 누구나 100세까지 살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평균 수명은 80세 초반에서 중반을 웃돌고 있는데 문제는 8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한 변화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80세부터는 잦은 컨디션 난조에 팔에 힘이 빠져 물건조차 들지 못하며 심지어 리모컨조차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하루아침에 고독과 절망에 사로잡히는 등 순식간에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올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후회를 해보지만 80세부터의 우리 몸은 관리를 해도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0대
늦어도 70대부터 관리를 못하면 노년의 생활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60세 이후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적당히 잊어버려도 좋은 나이입니다라는 책을 바탕으로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첫 번째.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고속도로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에 남과 비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동창생 누구는 어디에 20억짜리 집이 있는데 난 뭐하고 살았나. 죽을 때까지 넉넉한 연금이 나오는 공무원을 했어야 하는데 쥐꼬리만한 연금으로 난 어떻게 사나. 이런 식의 후회를 하다 보면 자신이 무능하게 느껴지고 사회 시스템이 불만스럽게 여겨진다. 더 나쁜 것은 이제라도 만회해보겠다며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아무리 수명이 연장됐다 해도 50대는 인생이 꺾이는 나이다. 계절로 치면 씨 뿌리고 키우는 때가 아니라 걷어들이는 시기다. 물론 50대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모험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실패할 경우 만회할 시간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점,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돈이든 체력이든 가정이든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전과 모험의 범위를 국한시키는 것이 현명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 모습에 감사하는 것이 지혜롭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두 번째. 빈털터리로 죽기로 결심한다. 퇴직을 하고 소득이 없어지면 자산이나 예금 잔고를 털어 생활비에 보태야 한다. 집을 맡기고 주택연금을 받았어야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자산이 줄면 불안해지고 자식에게 집이라도 남겨야지 하는 미련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도 꺼려진다는 점이다. 재산을 모두 써버리고 빈털터리로 죽기로 마음먹는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내내 적절한 부를 누릴 수 있다. 또 곶감은 빼먹는 것이라며 재산을 남길 생각하지 말고 다 써버릴 생각을 해야 한다. 몇 살까지 살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재산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재산을 탕진하라는 것이 아니다. 돈을 남길 욕심을 거두고 검소하게 생활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는 있다는 얘기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세 번째. 친구는 없어도 괜찮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허울뿐인 관계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집단 안에 있을수록 오히려 고독을 느끼죠. 그리고 그 고독을 메우기 위해 타인을 더욱 더 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혼자여도 괜찮다고 각오를 다지고 나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가치관 또한 또렷해집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만족감이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지죠.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물들지 않는 자신만의 사고 방식이 생기고 남과 다른 특별한 삶이 열리기도 합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스카코 씨는 고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골 레스토랑의 셰프, 헬스클럽의 트레이너, 일을 함께하는 동료 등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을 속속들이 내보일 만큼 깊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느슨한 관계. 그런 관계가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늘 갈 곳과 오늘 할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려견과 산책하며 학교 가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등 사회와의 접점을 놓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네 번째. 살을 빼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린다. 60세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여정의 중대한 관문입니다. 중년기에는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중요 과제였죠. 대사증후군이 찾아오면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병, 치매 등 온갖 무서운 질병들이 도미노처럼 우르르 몰려옵니다. 따라서 중년층은 대사증후군에 걸리지 않도록 몸에 지방이 너무 많이 쌓이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 노화로 근육량이 하루하루 줄어듭니다. 입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전체적으로 영양이 부족해지기도 하고 살이 빠져서 좋다고 태평하게 생각하다가는 70에서 80대의 근감소증에 걸리거나 전신의 기능이 저하되어 거동이 불편해지는 노쇠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대로 가면 꼼짝없이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이어지겠죠. 90대가 되어서도 직접 걸어서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려면 60세가 되었을 때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대사증후군에 대비해 살을 빼서 건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은 일단 잊어버리고 근육을 늘려 노쇠를 예방하겠다는 자세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죠. 근육이 지나치게 감소한 상태인지 집에서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핑거링 테스트입니다. 양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봅시다. 손가락이 닿지 않을 만큼 종아리가 굵으면 근육이 충분한 상태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가락이 서로 만나거나 겹쳐지면 근육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니 노쇠 상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근육이 탄탄한 다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튼실한 무다리여도 좋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몇이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단련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걷기나 근력 운동에 힘쓰면 근육은 확실히 늘어납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5번째. 자녀를 버려야 모두가 산다. 자녀로 인해 노부모가 죽게 되는 3가지 경우라는 섬뜩한 농담 같은 얘기가 있다. 재산이 있는 부모가 손 벌리는 자녀를 외면하면 맞아 죽는다. 찔끔찔끔 주다가는 시달려 죽는다. 그렇다고 다 내어주다가는 굶어 죽는다. 이런 불상사를 피하려면 일찌감치 자녀에게 물려줄 돈이 없다고 선언하고 돈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해야 한다. 다 큰 자식을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결혼 후에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것이 없을까 기웃거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녀의 독립을 막는 독이다. 이렇게 자녀를 독립시키지 못하고 끼고 돌다 훗날 돈 떨어지고 건강 잃었을 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 배신감을 느낀다. 부모는 자녀가 사랑스러워 이것저것 다 해줬지만 결국 돈 잃어 건강 잃어 자식과 관계까지 나빠져 자식 잃어가 된다. 이를 피하려면 자녀에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또는 결혼할 때까지만 부양해주겠다고 부양 시한을 정하라. 그리고 가능한 자산은 연금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달마다 생활에 필요한 돈이 나오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 자녀가 어렵더라도 큰 돈을 줘버리고 빈곤선에서 허덕이는 것보다 다달이 나오는 연금을 모아 생활비라도 보태주는 것이 더 낫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6번째. 운동보다 바른 자세가 먼저다. 하루하루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 등이 굽어 새우등이 되거나 무릎이 휘고 허리가 구부러지기도 합니다.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도 정작 자세가 좋지 않으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가거나 관절의 가동 범위가 오히려 좁아질 수도 있죠. 그러므로 본인의 평소 자세를 가끔씩 체크해줘야 합니다. 올바른 자세는 옆에서 보았을 때 허리뼈와 목뼈가 완만한 S자를 그립니다. 전신이 보이는 거울 앞에 서서 몸의 정면과 측면에서 본인의 자세를 가만히 살펴봅시다. 벽에 등을 대고 똑바로 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벽에 발 뒤꿈치를 붙이고 섰을 때 등과 머리 뒷부분이 벽에 닿지 않는다면 자세가 앞으로 기울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자세가 비뚤어지는 원인 중 하나는 근력의 저하입니다. 늘 같은 쪽 어깨에 가방을 메거나 날마다 같은 방향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습관 때문에 자세가 틀어지기도 하죠.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의 자세를 의식적으로 바로잡아서 잘못된 버릇을 말끔히 없애봅시다. 자세가 좋아지면 겉모습도 한결 젊고 생기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근사한 맵시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적당한 체중을 유지한 몸매와 꼿꼿한 자세입니다. 자세를 곧게 하면 마음가짐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배에 힘을 주고 긴장감을 놓지 않으면 자신감과 의욕이 생깁니다. 잠깐 운동하고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지내기보다 매 순간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활기차게 보내기를 추천합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7번째. 인생의 8할은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것들이다. 모든 성과의 80%는 일에 들인 시간의 20%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것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주장한 분포에 관한 통계적 법칙입니다. 파레토 법칙이나 20대 80 법칙이라고도 불리지요. 20%의 일개미가 전체 식량의 80%를 책임진다는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개미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모든 개미가 똑같이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가 20% 정도라면 일하지 않는 게으른 개미도 20%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던 개미가 지쳐 쓰러지면 일하지 않던 개미가 팔을 걷어붙이니 결국 한 개미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의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중심이자 나를 나답게 만드는 무언가, 밥도 잠도 있고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는 20% 안에 있습니다. 이것만 꼭 붙잡으면 인생이 80%는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미 경험한 바 있지 않나요? 화려한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값비싼 차의 주인이 되는 것, 남부럽지 않는 집에서 사는 것 등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잊어버려도 좋은 80%이죠. 가족과 밥 한 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내 발로 걸어서 산책할 수 있는 체력,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나머지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20대 80 법칙을 적용해 보면 일도 인생도 크게 달라집니다. 60 이후, 이제는 정말 중요한 인생의 이할에 집중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노년은 쇠퇴하는 시기라는 인식이 팽배하지만 사실 인생 후반은 자녀를 독립시키고 사회생활에서도 일선에서 물러나 홀가분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은 세상이 말하는 정답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합니다. 비로소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충만하게 누리는 비결은 스스로를 웃어넘기는 데 있습니다. 긴장을 내려놓고 작은 실수 정도는 웃어넘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나를 보며 다른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타인도 용서하고 나 자신도 용서하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로 인해 기분 상하는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내가 잘못했을 때도 스스로 한 번 더 용서해주는 너그러움을 길러야 합니다. 한편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지나치게 고민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일상 속의 작은 행복들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자연히 심장 박동수가 높아지고 체온이 올라가며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인터벌 걷기, 근력 운동 등 간단한 운동으로 행복을 쌓아가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노년을 준비하는 방법은 이처럼 단순하고 쉽습니다. 여유로운 태도로 삶의 군사를 과감히 덜어내고 허벅지 근육과 있는 힘 기르기에 집중한다면
누구나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평가에서도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성적, 출신 대학, 회사, 연봉 등으로 평가받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외부의 평가나 수많은 고정관념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본인만 괴로울 뿐입니다. 또한 더 이상 남자다울 필요도 여자다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남녀를 뛰어넘어 본연의 내가 되는 시기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남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려는 노력을 그만두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충실한 시간을 보내는 데 열중해야 합니다. 100세 시대, 인생의 절반을 넘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동안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해온 탓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 타인의 평가, 불필요한 의무감과 인간관계는 모두 홀가분하게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자신에게 정말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지혜로 앞으로의 시간을 채워나가세요. 단단한 허벅지 근육,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뿐히 있는 힘이 있다면 다가오는 인생 후반전은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읽어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10가지. 첫 번째,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나라. 아이러니하게도 깨어있을 때 행복하려면 잠자리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반드시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두 번째, 사랑을 찾아라. 당신을 사랑하는 누군가를 곁에 두면 행복감을 되찾을 수 있다. 세 번째, 건강을 유지하라. 인체, 특히 두뇌는 신체적으로 건강할 때 제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한다. 그저 왕성하게 활동하고 가장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운동하라. 네 번째, 목표를 가져라.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도 일단 세우고 나면 그것을 달성하는 데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작은 목표를 세우고 각각의 목표 달성에 힘쓰라. 다섯 번째, 보금자리를 꾸며라. 둥지는 안전하고 따뜻하고 보호를 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집, 침실, 심지어 화장실이라도 긴장을 풀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라. 여섯 번째, 자신의 페이스를 지켜라. 때때로 지나치게 많은 일을 떠맡기 쉽다. 게으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많은 부담을 지는 일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일곱 번째, 대접할 계획을 세워라. 어떤 특정한 일을 달성할 때마다 보상으로 자신에게 한턱 내라. 스스로 자신에게 대접하는 법을 익혀서 당장 시작하도록 하라. 여덟 번째, 선물을 주어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자신이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아낌없이 주는 친구가 되면 이자까지 돌아오게 된다. 아홉 번째, 관대해져라. 다른 사람들의 걱정거리에 동정을 표하되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슬픔에 물들지 않도록 노력하라. 열 번째, 놀아라. 우리는 아이이기를 멈추는 순간 노는 것을 잊어버린다. 특히 배우자와의 놀이는 어떤 골칫거리도 있게 하고 웃게 만들어준다. 세상의 참된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할지라도 진정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는 더욱 더 사랑이 필요하지요.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 귀여운 사람, 터프한 사람, 돈 잘 쓰는 사람, 날씬한 사람, 통통한 사람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취향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희망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좁고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자신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때문에 그런 자신을 이해할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넓히기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넓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적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마음이 넓은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그도 역시 우리만큼 밖에 안 되는 속 좁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시 마음 넓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세상에서 자신보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를 맞는 것보다 넓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는 바보를 천재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고장난 세상을 고치는 기술자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사랑할 줄 안다면 우리는 모든 곳에서 환영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이 세상의 참된 주인공입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젊을 때는 주변에 친구들이 많으면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인간관계 갈등의 대부분은 가까운 사람에게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는 인생을 혼자 살다 보면 외로움과 불안함을 느낍니다. 게다가 중년이 되면서부터 각자 인생의 갈림길을 걷느라 급격히 친구마저 적어지니 노년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을 보고 외로우실 텐데라며 걱정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혼자 사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가족 없이 홀로 사는 사람들의 노년이 결코 불행하지도 쓸쓸하지도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혼자 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지만 이걸 알고 나니 다 부질없고 혼자가 편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노후를 행복하게 즐기며 살고 싶다면 또 나이 들어 더 이상 싫은 것들과 공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편안하게 잘 지내고 싶다면 이것들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 특징 첫 번째, 나이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혼자 잘 지내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나이를 잘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체 나이에 집착하지 않고 70세가 되든 80세가 되든 나이와 관계없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는 자신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자택도 자신만의 공간이 아니었고 언제부터인가 모든 일상적인 일도 가족에게 의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결정하고 실행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인생에서는 어찌 되었든 무기력해지기 마련인데요. 내가 지금 몇 살이기 때문에 내 나이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틀이 없으면 새로운 걸 시작하게 될 때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나이를 의식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남을 많이 의식하기 때문일 수 있는데 그래서 시작은 젊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세상의 통념에 따르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것은 마치 물을 가득 머금은 스펀지가 더 이상 물을 머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가득 찬 고정관념을 쏟아내고 내 나이에 대한 인식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언제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누군가 내게 새로운 제안을 해왔을 때 흔쾌히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키를 스스로 잡고 있다는 감각, 즉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그것을 행사하고 있다는 감각은 어르신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인생의 원동력이 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 특징 두 번째. 나의 미래와 재산을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나의 행복을 절대 남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 중 그 누구도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는 나 자신만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면 마음과 몸이 약해지면서 누군가가 내 시간과 재산을 주면 나를 책임져 준다는 말에 희망을 품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이것을 잊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내 시간과 재산을 전부 주었을 때, 그때 내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상대의 자비뿐이라면 상대의 마음 먹기에 따라 언제든 나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절대로 그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재산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간혹 자산가 어르신들 중 공정하지 않은 유산 분배로 인해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거나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내가 지켜본 바로 유산은 쓸 만큼 다 쓰고 나면 법이 알아서 분배토록 하는 것이 가장 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름의 기준으로 둘째가 좀 어렵게 사니까 둘째를 더 줘야지, 셋째가 아들이니까 많이 줘야지, 마지를 더 챙겨줘야지 하는 것은 자녀 불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객관성이 떨어지는데요. 본인들의 생각과 자녀들의 생각은 모두 본인 위주로 잣대가 기울어져 있어 어떻게 하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죠. 노후에는 벌이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간 살아온 인생의 열매를 수확하여 그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혼자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재산은 반드시 가지고 계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네 발로 걸어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입으로 먹을 수 있는 날이 그리 길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하루하루 감사하고 소중하게 열심히 즐기셔야 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 특징 세 번째.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의미 있는 도전을 합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 목표가 있으면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만의 취미생활과 배움의 끈을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지금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여생을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사느냐가 관건인 시대이죠. 우리 세대가 다들 그랬듯 저도 30대까지는 사회 구조에 맞춰 살기 바빴습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나를 돌아볼 진중한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50대를 지나면서 어떤 인생의 막을 보내야 가치 있을까 싶더군요. 동시에 자녀 세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노후를 보내야 할까라는 고민도 생겨났습니다. 요즘엔 여기저기서 혼자서도 재미나게 사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많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의 글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내년에 60 후반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피아노를 1년 배우게 된 것을 계기로 체르니 입문했어요. 반려묘를 키우니 친구가 없어도 외롭지 않아요. 거기에 유튜브로 한자 강의까지 들으면 하루가 꽉 채워지니까 너무 행복해요. 저는 지금 딱 70인데 생각해보면 30살 이후론 친구를 새로 사귄 적도 친구를 만난 적도 거의 없어요. 동창회 나가보면 자랑하러 나온 놈, 아쉬운 소리 하러 나온 놈, 그냥 먹으러 나온 놈. 본인이 능력이 있고 확고한 취미가 있다면 친구는 오히려 걸림돌이지. 인간관계 갈등 중 10중 8구는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생기니까요. 굳이 학원이나 문화센터가 아니더라도 책을 보며 배워도 좋고 유튜브로 공부해도 좋습니다. 무슨 취미든 본인에게 맞는 것을 하면 됩니다. 굳이 같이 가자고 권유하여 친구들과 마음 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 맞으면 같이 하면 좋고 대화를 해도 좋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 특징 네 번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이해받지 못해서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맞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인정합니다. 만약 살다가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또는 나를 무시하는 듯한 기분이 드는 사람을 만난다면, 처음부터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런 인연과 애써 관계를 이어가려 하지 마시고 조용히 침묵하며 흘려보내보세요. 물론 그 침묵의 시간이 마냥 기분 좋을 수야 없겠죠. 때로는 무시당해도 변변찮은 대꾸 하나 못하는 내가 바보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무리하여 센 척도 해봅니다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늘 그런 인연들은 긁어부스럼이었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선 그런 인연은 되도록 빨리 피하시고, 그때 올라온 불쾌한 감정은 웬만하면 그저 흘려보내보세요. 혼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 특징 5번째,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이 어찌됐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혼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까 걱정하지 않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인간은 집단 본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완전히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란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과 다르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람 있는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려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만족과 보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노년에는 거북이처럼 뚜벅뚜벅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주위를 살피지 않고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똑같은 속도로 걸어가야 합니다. 남이야 더 빨리 달리든 말든 내 속도와 내 능력이 맞다 싶으면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노년의 연륜을 통해 냉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인생을 힘들게 사는 것보다 나만의 경주를 완성해야 합니다. 눈치를 보는 행동에 대해 나는 한 포기 풀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다음과 같이 조언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은 그들에게 잘 보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것은 예쁘다는 소리 듣고 싶고, 착하다는 소리 듣고 싶고, 잘한다는 소리, 좋아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럴 텐데요. 그렇지만 한 포기의 풀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아무 상관하지 않고 설령 사람이 밟고 지나가도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봐도 그냥 꽃 피울 때가 되면 꽃 피우고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꼭 누가 봐줘야만 꽃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바라는 것은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면 나는 한 포기 풀입니다 하는 자세로 살면 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 특징 마지막 6번째, 고독을 즐깁니다. 고독이라는 단어는 언뜻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 보이지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세상의 소란스러움에서 한 발짝 떨어지라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특히 소외받는 기분이 들어 억지로 무리 속에 끼어드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무리 속에서 활동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억지로 가치관을 맞춰야 하는데, 그렇게 무리 속에 들어간다면 당장의 외로움은 이겨낼지언정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외로워져 갈 것이기 때문인데요. 무리 속에서 억지로 사교를 위해 배려나 양보를 하는 압박에서 해방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정말 행복해지려면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한 모임에서 일부러라도 이탈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의 여러 가지 맛 중 하나를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고독과 친구가 되면 더는 타인으로부터 위로받으려 애쓰지 않게 되고 복잡한 마음을 스스로 정리하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자식들 꾀에 넘어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큰 깨달음을 얻은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젊어서 과학 선생님을 하셨던 우리 할머니 나이는 82세입니다. 지금은 멀쩡한 50평짜리 집 놔두고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와 계십니다. 할머니의 기가 막힌 사연은 이랬습니다. 때는 할머니가 75세 되던 해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사는 아파트를 팔면 아들도 자기가 사는 아파트를 팔 테니 그 돈으로 50평짜리 아파트를 사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넓은 집에서 손주도 매일 보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같이 살면 좋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노년의 손자랑 자식이랑 밥이나 먹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내가 명이 다해서 죽으면 너희들이 그냥 그 집에서 잘 살아. 할머니는 그렇게 집을 팔고 새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하여 살림을 합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새 아파트로 들어오는 순간 자식과 손주가 아닌 며느리하고 살게 되었으니까요. 며느리는 그동안 명절에나 뵈었지. 이제 매일 얼굴 맞대고 살려니 시어머니 눈치가 얼마나 보였을까요? 할머니 또한 무엇이든 딱딱 들어 맞아야 하는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으니 얼마나 엄격하셨을까요? 할머니 입장에선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너무 듣기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열심히 나가는 성당을 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참다 못한 며느리가 한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성당 못 나가요. 전 종교도 없는데 어머니 따라서 억지로 나가는 거 이제 못해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성당이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가는 데니 내가 이상한 데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말씀 듣고 행복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싫으니. 그렇게 할머니와 며느리 고부간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며느리는 여보, 나 어머니랑 밥 먹으면 체하니까 따로 먹을게. 그러고는 자기 밥상을 따로 챙겨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잠깐 같이 살다가 세상을 뜰 거라던 할머니는 세상이 좋아지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80세가 넘으셔도 정정하셨습니다. 그것도 전 재산 아들에게 다 주고 빈털터리로 말입니다. 한날은 할머니가 성당에 가서 신부님에게 머리를 내밀고는 만져보라고 하였습니다. 신부님이 할머니의 머리를 만져보자 놀랍게도 머리에 혹이 2개나 생겼다고 합니다. 30대 며느리는 시집살이를 울면서 참겠지만 60된 며느리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예 치고받으며 싸우는 지경까지 간 것이죠. 그렇게 나이 60 먹은 며느리가 80세 시어머니랑 싸우니 당연히 60 먹은 며느리가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뭐가 어떻게 다치셨는지 혹이 2개가 나서 성당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그러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아드님한테 소송을 겁시다. 지금 아파트가 8억이니까 할머니 25평에 아드님 쪽 25평에서 할머니 목 4억 찾으셔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어르신 쉼터마을에 오셔요. 그래서 할머니는 신부님과 고소장을 썼습니다. 전직 학교 선생님이라 얼마나 고소장을 잘 쓰셨는지 변호사 선임까지 해서 빠르게 재판 날짜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날짜가 지났는데 할머니가 성당에 나타나질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2달 뒤 할머니가 성당에 오셨습니다. 신부님이 다가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동안 두문불출하셨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힘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들이 무릎 꿇고 그럽디다. 자기가 잘하겠다고 취하만 해주면 자기가 잘 모시겠다고요. 다 큰 자식이 무릎까지 꿇고 잘하겠다는데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우겨요.
그렇게 할머니는 아들에게 못 이겨 재판을 취하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다시 성당을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달 후 새벽, 할머니가 신부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는 허탈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길 재판을 취하해 주었지만 여전히 며느리와는 사이가 나빴으며 아들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고 우리나라 법률상 같은 사유로 재소송하는 것은 불가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할머니는 멀쩡한 50평짜리 아파트를 두고 지방에 있는 요양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70대가 넘어가면 이때를 인생의 황혼기라 여기십니다. 호수의 높은 가을 하늘과 붉은 단풍이 가득 차면 가을에 잘 익은 과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어르신들은 이제 낡고 정든 신마저 벗고 세상을 떠날 채비를 할 시간이라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는 우리 생각보다 오래 살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기자가 102세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살아오시면서 제일 후회스러우신 게 뭐예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내가 70살에 그랬지.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내일 모레면 죽겠지. 그래서 자식들이 어디 여행이라도 같이 가자 하면 내가 삶을 얼마를 살았는데 무슨 여행을 가느냐. 너네들이나 갔다 와라. 난 여기 있을 테니까 했지. 근데 나이가 80이 돼도 안 죽었어. 그래서 이젠 80이니까 진짜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했지. 그래서 자식들이 갈비 먹으러 가자 그래도 안 갔어. 난 내일 죽을 건데 무슨 갈비를 먹냐. 그런데 90이 됐는데도 안 죽었어. 그리고 100살이 돼도 안 죽는 거야. 그렇게 자그마치 30년 동안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그러고 뒷방에 앉아 있었던 게야. 여기서 30년은 결코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102세 할아버지는 안타깝게도 그 30년 동안을 죽을 날만 기다리며 허비를 하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에 자녀들을 자신의 곁에 두는 것은 어쩌면 부모님에게 다소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자식들이 효도를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속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돌볼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모두 마음은 있으나 힘이 닿지 않아 행할 수 없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닐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버림받는 첫 세대일 수밖에 없는 우리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노년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법륜 스님은 특히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그냥 외로움은 느끼면 되는 것이다. 외로움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로워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60대 이상의 여성의 경우 혼자 살 때 오히려 행복지수가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노후의 행복지수는 주변에 사람이 많고 적은 것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각종 통계 자료의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대부분의 시간을 친구들과 어울리며 소통하고 지냈지만 서로의 가정이 생기고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다 보니 대부분의 친구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 관계도 유행이고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연륜이 쌓이면서 서로 억지로 힘들게 맞춰줘야 하는 친구 사이보다는 그냥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지낼 수 있는 관계를 대부분 더 선호하게 됩니다. 밥을 한 끼 먹어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메뉴, 좋아하는 분위기의 식당을 고려하고 계산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싶은 음식을 남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먹는 게 이제는 혼자임이 편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친구와 멀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와 멀어지고 친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필요 없는 나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
주변 친구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다 자식 자랑, 돈 자랑, 배우자 뒷담화 등 부정적인 이야기들로만 하루를 채워가거나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사소한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친구를 만나고 헤어지는 순간에 즐겁고 행복한 기억보다는 더 기분이 우울하고 외로워지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의 인생을 혼자여도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삶으로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 단지 외롭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는 관계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하고 혼자 잘 지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노후 설계의 첫 번째 단계 아닐까요?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